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돌아온 중고쇼입니다. 네. 요번엔 돌아왔습니다. 요번엔 좀 빨리 돌아왔죠? 드디어 정시 출근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그 기간에 일이 많았어 가지고 요번에는 또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얼마나 갈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정신을 좀 차리려고 하고 한번 돌아왔으니까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또 여저 이 어김없이 우리 말꼬이 님이 재밌는 주제를 들고 와 주셨죠. 별로 안 재밌어 보이는데 나는 재밌어. 별로 네, 맞아요. 말투가 그 별로 안 재밌어 보이는데요. 나 같은 사람만 재밌어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본인 말투도 안 재밌어 보여.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 너무 아 재밌어요. 내가 지금 뭐 나의 실망의 정도를 수치로 표현하자면은 거의 120%에 가깝다 지금. 말투는 이럴지언정. 제가 봤을 때는 100을 넘기고 20 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래도 300 한 380도 돌아왔다 이런 것 같은데. 어 아닙니다. 네. 의심은 여기까지 하고 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요번에는 저희가 이게 최근의 딜들을 많이 조명하진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제일 최근에 있었던 좀 큰 딜을 제가 들고 와 봤습니다. 그게 이제 네슬레가 아이스크림 사업을 분할하는 딜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바로 들어갈까요? 바로 들어가자면은 네슬레는 이제 뭐 한국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식품 사업이 워낙 이제 국내 내수에 치중돼 있다 보니까 해외 기업들 잘 못 들어오는데, 이제 네슬레는 이제 스위스 기반의 초거대 식품 기업입니다. 거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뭐 온갖 이제 식품들을 다 파는데 그중에서도 아이스크림이 있었는데 이 아이스크림 사업을 완전 분할을 선언했습니다. 요번 주에.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한 번에 모든 걸 다 분리하는 건 아니고 역사를 보면은 이제 16 년에 네슬레가 이 PIA 파트너즈라는 그 파리 기반의 PE와 이제 JB를 프로넷이라는 JB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 PIA 파트너스가 가지고 있던 아이스크림 사업을 거의 다 이관해서 아이스크림 사업을 같이 운영했는데, 2020 년에 네슬레가 이제 미국 아이스크림 사업을 4억 유로의 프로네리에 매각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매각이었고 아이스크림 사업에. 이제 두 번째가 요번인데 이제 이 저희 2026년 2 월에 남아 있는 이제 미국 외에 전 세계 아이스크림 사업을 전부 다 프로네리에 이제 매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해 보자면은 PIA 파트너스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이제 네슬레와 함께 네슬레의 아이스크림 사업부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사 왔다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 안에서 이제 조int 벤처 형식으로 구조를 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슬레 입장에서도 그냥 완전히 매각 청산 느낌이 아니라 이걸 그냥 분할해 가지고 별도 법인으로서 운영을 하는 느낌으로 이제 전략을 짠 것 같은데, 이게 20 년도에는 미국 사업부만 4억 유로에 이제 이 JV 입장에서는 인수를 한 건데, 26 년도에 그럼 나머지 사업부 전체는 얼마 정도의 이걸 인수를 했나요? 혹시 그게 수치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근데 제가 적어지 못했는데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이 네슬레가 얼마냐 요번에. 아 제가 알기로는 한 6억 유로였던 것 같은데. 어. 네. 그 그러면 애초부터 미국 사업부가 비중이 꽤 컸나 보네요. 20 년도에 4억 유로였으면 미국이 미국 예 사업부만. 그렇죠. 네네네. 미국 사업이 되게 크고
예 그리고 또 어쨌든 전 세계 사업인데 그 정도 수준이니까 사실 뭐 큰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스크림 사업만 파는데도 거의 6억 이면은 음. 얼마냐? 거의 1조 단위니까 네. 그렇죠. 유로면은 네. 맞아요. 네. 예.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 프랑스에 와 있어서 유로 환율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서 잘 압니다. 그러면 이제 파리 어쨌든 파리 기반 이제 그 피이다 보니까 또 왈도 님이 아주 빠삭하죠. 알고 싶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그 아예 아이스크림 네슬레가 운영하고 있던 아이스크림 사업 특히 이제 브랜드로 따지면 제일 유명한 게 하겐다즈거든요. 그 하겐다즈를 포함한 아이스크림 사업 전부를 이제 프로네리에 매각을 했다고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이제. 예 그걸 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뭐 숫자 아까 뭐 말씀해 주신 건전하다고 생각하고 결국에 사실 이렇게 JV를 만들어서 아이스크림 사업부를 분할을 하는 것은 그런 전략적 선택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슬레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사이 아이스크림 사업을 이제 매각한 이유는 좀 예 비교적은 뚜렷합니다. 뭐 명확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다른 사업부 대비 좀 비교적 낮은 마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네슬레만 보면은 이제 아이스크림 마진이 2025년 기준으로 그 오퍼레이팅 마진 그 영업이익률이 약 10% 에서 13% 정도 그리고 에비타 마진이 한 13에서 15%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리고 계속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관리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이제 주력 4 가지 보통 빅 4라 그러는데 뭐 커피, 펫푸드 그리고 그냥 식품 스낵 그다음에 건강식 이렇게 4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부들의 OPM 영업이익률이 적 적어야 17% 고 많게는 막 25% 까지 나와요. 24% 25% 까지. 그러면은 아이스크림 사업이 마진을 결국에는 이제 드랙 다운하는 거죠, 그 전체 기업에서는. 그래서 이 드랙 다운하니까 결국에는 밸류에이션도 그만큼 못 받게 되는 거고 그 다른 사업부의 성장률은 훨씬 더 큰데 마진율도 크고 그러니까 이 아이스크림 사업부가 약간 좀 뭐 뭐라 그래야 되냐 이 눈엣 가시 같은 느낌인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이스크림 사업부가 좀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이제 시너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아이스크림 사업이라는 게 좀 독특하니까 다른 식품들과는 다르게 그래서 독자적인 물류 체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생산 시설들도 독자적으로 필요해요. 뭐 아이스크림을 이제 이동시키려면은 당연히 엄청난 콜드체인이 필요한데 이게 그냥 콜드체인도 아니고 마이너스 20도 이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콜드체인을 무조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업부랑은 사실 시너지가 잘 안 나는 거죠. 굳이 마이너스 20도 밑으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다른 식품들은. 프로즌 푸드 아니면은. 뭐 그래서 이제 큰 연관성이 없어서 시너지도 잘 안 나고 시설도 만약 같이 쓸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아이스크림 생산이 워낙 특수한 그 식품이다 보니까 특수하게 아예 지어져야 되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뭐 커피 뭐 펫푸드 뭐 이런 거랑은 당연히 이제 그 공동 생산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서도 시너지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뭐 마진도 낮은데 시너지도 안 나고 이거 잘 쉽지는 않은 거죠, 운영하기가. 그러니까 네슬레 대표는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이 아이스크림 사업부 뭐 좋은데 작고 디스트랙팅하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아마 매개발하는 이유도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이스크림이다 보니까 특수성도 많고 이제 계절성이 엄청 강하죠. 그리고 이게 이 계절성이라는 게 사실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날의 그 연도의 날씨에 따라서 뭐 만약에 연도 날씨가 추워지면은 이게 수익은 좀 낮아지게 되고 근데 이거를 뭐 내가 예상할 수도 없고 컨트롤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 측정이 굉장히 힘들고 이 성과 측정이 힘든 이런 계절성은 또 밸류에이션 저하로 이어지죠. 예 이게 또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고 또한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는 제품 특성상 사실 SKU가 엄청 많아야 돼요. 예. 그리고 뭐 베스킨라빈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실 31 가지가 기본이고 사실 그 특수 매장 가면 100 가지가 넘잖아요. 그처럼 똑같이 이제 그 제품 자체도 맛이 엄청 다양해야지만 사람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는 거라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인 제품 개발로 이어지고 그게 다 이제 비용으로 전가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이스크림이 뭐 나쁘진 않은 사업이지만은 그 거대 식품 기업이 들고서 하기에는 뭔가 이제 '잘 맞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예. 네. 죄송해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엄청 타당한 것 같아요. 결국에 네슬레는 이제 상장 업체이다 보니까 그런 재무적 KPI들,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반영된 주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그들의 이제 성과 지표인데, KPI인 한마디로. 그래서 그 관점에서 아이스크림 사업부가 확실히 좀 눈엣 가시였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은 분할을 해서 전체 블렌디드 파이낸셜스, 뭐 OP 마진이 됐던 에비타 마진이 됐던, 여기에는 큰 해를 가하지 않게끔 하고, 어 거기에 더해서 이거를 JV 형태로 지분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거니까, 네슬레는. 예, 이 아이스크림 사업 자체의 이제 뭐라고 할까, 그 사업성은 계속 이제 그 기회를 가지고 가는 그런 느낌으로 구조를 새롭게 짠 거군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JV에 다 넘기는 건데 사업부 자체를 JV에 어쨌든 50-50 구조거든요. PI 파트너즈가 50%, 그다음에 네슬레가 50% 가져가고 이제 뭐 뭐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프로네리가 잘 되면 될수록 이제 배당을 많이 받는 구조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그 사업부가 성장함에 따른 그 과실도 뭐 절반 정도 딱 절반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매각으로 인한 뭐 현금 창출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넷플레 입장에서는 이런 쪼끔 안 좋은 거 떨어내면서 뭐 성장도 볼 수 있고 뭐 괜찮은 딜인 거죠, 넷플레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요. 저 최근에 되게 많이 했는데 유니레버가 이제 그 또 비슷한 걸 했어요. 그래서 자사 아이스크림 유니레버가 아이스크림 사업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스핀오프 해 가지고 매그넘 아이스크림이라는 회사를 세웠고 그건 JV가 아니고 그냥 회사를 스핀오프한 거고 이 회사의 지분을 20% 정도 가지는 걸로 이제 구조를 짰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 외건 아이스크림에서 나오는 수익도 이제 20% 정도는 유니레버 가져간다. 하지만 뭐 유니레버 똑같은 이유로 아마 매각을 했을 겁니다. 그 유니레버도 워낙 거대한 이제 식품도 아니고 이제 거의 종합 컨슈머 기업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드랙 다운하는 게 아이스크림이었을 텐데 그거를 이제 떨어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품 기업에서는. 네. 그래서 근데 이 매각 딜이 좀 더 재밌는 거는 이 P가 그 하고 있는 구조 때문이거든요. 사실 이게 저는 좀 더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네슬레 매각한 거 재밌지만 P가 사실 이 PI 파트너스가 그 프로네리를 그냥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 넷슬레는 거의 경영에 거의는 참여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뭐 조언 정도는 하겠지만 뭐 도움은 주고 근데 운영 자체는 이제 PI 파트너스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PI 파트너스가 거의 십 몇 년째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네리를. 근데 이제 PE 특성상 십 몇 년을 운영하려면 하나의 펀드로는 안 되거든요. 펀드 자체 기속 기간이 짧으니까. 그래서 컨티뉴에이션 펀드를 이제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홀딩을 하고 있는데 이번이 두 번째예요. 그 사실 PE 입장에서 두 번의 컨티뉴에이션 펀드로 동일한 애셋을 홀딩하고 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드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PI 파트너스가 얼마나 이 애셋을 좋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원래 이제 사모펀드의 기본적인 딜 구조 자체는 어떤 매력적인 에셋을 인수하고 한 4-5년 비싹 밸류업 시킨 다음에 이제 매각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그 주기가 짧아야지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조인 거잖아요. 짧은 기간 안에 밸류업을 팍 시켜 가지고 매각을 함으로써
그 밸류에이션을 이제 증대시키면서 얻는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 케이스도 그렇고 요즘 들어서 뉴스에 이 컨티뉴에이션 비이클 혹은 컨티뉴에이션 펀드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홀딩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 케이스를 빗대서 한번 설명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PIA 파트너스는 왜 컨티뉴에이션 펀드를 만들면서 이 그 아이스크림 사업을 계속 가져가고 싶은지. 그렇죠. 이제 그 컨티뉴에이션 펀드를 만든 이유는 뭐 제각각일 텐데, 이 PI 파트너스의 예를 들어서 좀 보자면은 프로네리가 일단 첫 번째로 프로네리가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제 2020 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슬레 미국 아이스크림 사업을 인수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매출액이 한 3.8 빌리언, 38억 유로죠. 그 정도 되고 이제 이비타 마진도 한 뭐 16%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게 2024 년에 오면서 매출이 5.2 빌리언, 52억 유로로 많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비타 마진도 20% 대로 이제 올렸습니다. 그 운영에 대한 엄청난 그걸로. 그리고 2025 년에는 5.8 58억 유로, 그리고 이비타 마진 21% 정도로 예상이 돼요. 이게 이제 아이스크림 단일 사업으로는 엄청난 규모의 고 엄청난 마진율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규모로 따지면은 거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그넘 아이스크림, 유니레버에서 스핀오프 된 그 회사와 이제 그래서 전 세계에서 투톱이에요. 거의 과점 구조인데, 나머지 이제 뭐 자잘한 브랜드들 빼면은. 그래서 이러한 그 훌륭한, 뭐 보통 이제 트로피 에셋이라 그러는데, 이런 훌륭한 에셋들을 계속 쥐고 가고 싶은 거죠. 현금 창출력도 엄청나고 이제 EBITDA 마진 20% 면은 약, 예, 거의 10억 유로가 1 년에 EBITDA로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FC 프로하면 뭐 좀 더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금 창출 능력이 창출 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가져가고 싶어 한 거라고, 예, 좀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일단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이 PIA 파트너스라고 하는 P가 오퍼레이션 관점에서의 개선 역량이 엄청 뛰어난가 보네요. 물론 이제 네슬레 입장에서도 아까 이제 다른 사업부와 엮인 이런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서 뭐 아이스크림 사업부에 집중하고 그거를 좀 더 개선하고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어찌 됐든 이거를 이렇게 분할 매각 하자마자 한 4 년, 5 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엄청난 매출 성장과 마진 개선이 일어난 거잖아요. 뭐 예상컨대 PA 파트너스가 그래도 이 개선에 큰 역할을 수행을 했을 것 같은데 그 관점에서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렇게 개선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이거를 그 개선된 파이낸셜스를 그 적절히 반영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매긴 다음에 판매를 할 수 있으면은 그 나름대로 P 입장에서는 큰 수익을 보고 이제 엑싯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텐데 그 시나리오를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뭐 예상컨대 뭐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가 있겠죠. 이 P 입장에서 '아 이거를 더 개선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혹은 현재 이 시점에서 현재 이 시장 상황을 한번 빗대 보았을 때 본인들이 원하는 숫자보다는 뭐 덜 받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컨티뉴에이션 펀드로 넘겨서 어차피 현금 창출력이 좋으니까 계속 안정적으로 이제 캐시 뽑아내면서 뭐 배당을 받을 건 배당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와 동시에 더 성장시키고 개선시킬 거 시켜가고 하면서 이제 '먼 미래에 더 좋은 조건으로 매각을 추진해 보겠다.' 약간 그런 관점으로 이거를 좀 바라보면은 될까요? 네. 뭐 아주 좋은 말씀이고, 사실 뭐 당연히 부정적인 입장에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포인트에서 좀 가면은 이제 그 컨티뉴에이션 펀드로 하려고 했던 게 뭐 원하는 이제 그
밸류를 못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오리지네이션 되는 거는 결국에는 매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이게 아이스크림 사업을 그걸 통째로 인수할 만한 그런 SI, 특히 이제 뭐 전략적 투자자는 거의 없고, 한 이 정도의 규모의 그 식품 이 아이스크림 사업을 인수할 만한 기업은 거의 없고, 그다음에 PE들이 하려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너무 뭐랄까, 운영이 너무 아 그쵸. 특수화돼 있죠.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이게 운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되게 특수한 전문성을 가진 운영력이 필요한 건데, 운영 인력이 필요한 건데, 이게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뭐 그냥 지금 사람들 그대로 두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PI 파트너스가 운영하던 건데 다른 PE들이 가져간다 해서 그거를 유지시킬 수 있냐라는 점은 다른 PE들도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매수자도 많이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자기들 들고 가서 계속 현금 창출하면서 뽑아 먹으면은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던 것도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음. 컨티뉴에이션 펀드를 하게 된 거는. 그래서 뭐 외부적인 어떤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내부적인 이제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어쨌든 조금 독특한 점은 그 시장의 기대와는 좀 반대의 베팅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어쨌든 아이스크림 사업이 식품 사업이어서 그렇게 막 높은 밸류에이션을 매기지도 않고 시장에서, 그다음에 성장률도 많이 지금까지는 높았지만 어쨌든 높을지는 미지수거든요, 특히 식품이란 게 원래 트렌드에 민감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일 큰 거죠. 제일 큰 거는 GLP-1입니다. 이제 저희가 아는 이제 위고비 같은 거로 이제 유명하죠. 이제 브랜드인데 위고비든. GLP-1이 이제 입맛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니까, 그렇다면서 이제 식품의 모든 이제 그런 간편식 혹은 식품 혹은 뭐 스낵들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기대치가 완전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시장의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컨티뉴에이션 펀드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인수하고 계속 홀딩하겠다. 지금 하면 아마 거의 뭐 5-6년 더 홀딩하겠다는 표시인데, 그 5-6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거의 미지수인 상태에서 베팅을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네, 좀 독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특이한, 네. 음. 예, 말씀 주신 부분들 이해했고, 어찌 됐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이 JV가 설립되고 난 이후 현재까지는 플루네리가 엄청나게 잘 성장을 해 왔잖아요. 그 사업도 개선해 왔고. 그런 배경이 뭘까요? 이런 사업 개선의 배경이. 어 뭐 명확한 숫자로 보이는 거가 되게 명확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게 어쨌든 마진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단일 아이스크림 사업자이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다 운영 효율화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위한 운영 효율화에 투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버는 즉시 그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게 프로네리가 굉장히 캐피탈 인텐시티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연간 약 400 밀리언, 얼마냐, 4억 4억 유로죠. 4억 유로. 4억 유로 정도를 캐펙스 투자를 해요. 그래서 공장 자동화를 시키고 오퍼레이션 효율화를 명랑 계속 그걸 수행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점점 더 효율화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마진 상승을 이끌어내는 거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수익이 계속 창출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사업 전략을 굉장히 독특하게 했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그 이전에는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이제 프라이빗 라벨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제품들 각각의 어떤 그런 고유의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제품 각각의 어떤 맛들을 다 해 주고 그 제품 각각의 이제 했다면은 브랜드화 시켰죠. 하겐다즈가 대표적인데, 하겐다즈라는 이제 브랜드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하위 어떤 하겐다즈 맛들을 다 팔고, 그 하겐다즈라는 브랜드를 줬으니까, 믿음을 주니까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을 정당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고마지는 제품들이 개발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진이 또 높아지는 그런 게 됐고, 지금은 뭐 이제 브랜드 기반의 아이스크림 사업이 뭐 저기 미국에서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격도 엄청 비싸지고.
하지만은 그것들을 이제 고객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전략들을 계속 내면서 뭐 마진을 꾸준히 올렸고 그에 따라서 성장성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사업을 잘했다. 네. 성장과 마진 둘 다 잡은 굉장히 좋은 사업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음. 확실히 이런 어떻게 보면 오퍼레이션 관점에서의 전략이 확실하게 뒷받침되었을 테니까 애초에 이렇게 사업 분할을 추진을 하는 그런 전략도 아마 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렇게 전략을 짜는 거는 뭐 짜는 건데 이거를 성공적으로 실행을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에 이렇게 컨티뉴에이션 펀드로 넘기는 데에 어떤 구조로 이거를 좀 진행을 하게 된 건지도 알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두 번째 컨티니에이션 펀드고요. 그 첫 번째 컨티니에이션 펀드는 이제 그냥 진짜 PE 펀드 자기네들의 PE 펀드가 들고 있던 그 지분을 떠온 거고 뭐 그거는 이제 보통 그런 방식으로 떠오는 거고 두 번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첫 번째 컨티니에이션 펀드에서 있는 지분을 그 두 번째 컨티니에이션 펀드에서 사는 구조인데 이게 약 3.6 빌리언 이제 36억 유로 정도고 이게 유럽에서 가장 큰 컨티니에이션 펀드의 규모입니다. 유럽에서 있었던. 그래서 이번 펀드에는 골드만삭스 얼터너티브 펀드가 들어갔는데 골드만삭스는 첫 번째 컨티뉴에이션 펀드에도 들어갔었어요. 골드만삭스랑 굉장히 유대 관계가 깊다? 아니면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프로네일을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다른 투자자는 아부다비 인베스트먼트 어소리티가 메인 투자자로 들어왔고 당연히 이제 PI도 같이 돈을 넣었는데 네 그렇게 하는 구조였고 그래서 이 딜이 근데 쪼끔 우려가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프로네리에서 엄청난 배당을 수행했어요. 2025년 7 월에 엄청나게 큰 배당을 수행했는데 이게 다 뎁을 발행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7 월에 약 4.2 빌리언 42억 유로의 뎁을 발행했습니다 총 프로네리에서. 이건 전액 배당금으로 스페셜 디비덴드로 쓰였고 그래서 이제 이 50% 정도가 배당 받으니까 2.1 유로 정도죠. 21억 유로 정도? 21억 유로 정도를 PI가 받아서 그거를 바로 컨티니에이션 펀드의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자기가 컨티니에이션 펀드에 넣는 자금으로. 그래서 그 기존 투자자들을 익시시켜 주고 나머지를 이제 그 컨티니에이션 펀드로 가져오는 역할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42억 유로라는 엄청난 거대한 금액은 다 그냥 그 배당금으로 쓰이는 거고 그 운영 비용을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2026년 1 월에 또 운영 비용을 발행을 해요 뎁을. 5억 유로 정도를.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2025년 기준으로 넷뎁 에비타 비율이 6.8배 수준이에요. 그럼 이게 사실 엄청 높은 수준이거든요. 거의 그래서 무디즈 같은 곳들에서는 이제 기업 신용 등급을 낮춰 버려요. 지금 BB 등급인데 BB 등급이면 하이힐드 정도라서 이게 약간 정크로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굉장히 좀 우려는 있습니다. 이 딜과 밸런스 시트 구조 자체는 되게 우려가 많은 부분이고 현금으로는 좋지만은 그게 어쨌든 그에 따른 위험성은 좀 가중이 됐고 이 딜을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흔히 말하는 디비던드 리캡을 통해서 컨티뉴에이션 펀드로 이어지는 구조를 좀 짠 건데 어 이 숫자만 봤을 때는 진짜 약간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물론 뭐 재무 개선을 잘 이루어 왔지만 그렇게 잘 이루어 와서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부채를 지고 컨티뉴에이션 펀드로 넘긴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회사는 되게 그 CapEx 인텐시브 하잖아요. 캐피탈 인텐시브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제 남은 새로운 컨티뉴에이션 펀드에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는 데에 이 부채와 새로운 재무 구조가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이 기존 펀드의 이제 엑시트
그러니까 그 컨티뉴에이션 펀드로 넘기는 데에 그 배당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이제 편의만 너무 봐준 게 아닌가. 너무 뒤를 안 보고 이렇게 컨티뉴에이션 펀드로 넘긴 게 아닌가. 약간 이제 외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왜냐면 PIA가 계속 들고 가는 거니까 그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고 전략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계속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으로 한 건지 이렇게. 아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거 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그 본업 자체는 엄청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밸런스 시 쪼끔 나빠진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충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완고 갈 수 있다.'라는 이제 믿음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어쨌든 몇 년 동안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PIA 입장에서는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는 것 같아요. 이 사업, 이 회사에 대한. 그리고 또 이제 아예 네슬레 아이스크림 사업부를 전부 다 가져온 거니까 이제 전 세계에 그거를 해서 더 훨씬 더 운영 효율화를 쉽게 할 수 있고, 전 세계 밸류 체인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더 많이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 엄청난 자신감을 표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넷대 웹있다. 6.8 배? 음. 금방 걷는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뭐 "GLP-1? 알바냐. 그리고 뭐 그냥 '내가 우리 많이 쓰면 사겠지.' 이런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이 딜에서는 우려점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 현 시점에서는 그 뎁도 그렇고 그다음에 GLP-1이라는 이제 강력한 어떤 그 성장 저해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네리에다가 두 번째 펀드를 할 때 이제 150 유로 정도를 가치를 줬거든요. 그 인수를 할 때. 그게 이제 엄청난 사실 가치를 인정해 주고 한 건데, 그 EV/EBITDA로 약 10 배에서 12배 정도인데, 이게 사실 식품 기업에서 10 배, 12배 받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이게 식품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밸류가 낮고. 근데 뭐 어쨌든 좀 엄청난 자신감이 있지 않나. 이 정도는 그냥 가뿐히 넘길 수 있다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그 왈도님 말씀대로 좀 지켜보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가 좀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딜 구조와 행보를 놓고 보면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PIA 파트너스는 이거를 그 FI한테 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모 펀드한테 팔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왜냐면 사실 이게 그 스폰서 투 스폰서 그러니까 P에서 P로 넘어가는 딜에서는 단순히 사업 개선이 엄청 잘 일어나기만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 쉽게 딜이 진행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이게 사업 개선이 너무 잘 됐어. 그러니까 재무 개선이 엄청 잘 됐어. 그러면은 이제 그 미래의 기회 관점에서 되게 불리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모펀드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value of opportunity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value of lever을 기존에 이제 홀딩하고 있는 사모펀드들이 이제 잘 그 전달을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러이러한 레버들을 활용해서 이만큼 재무 개선을 이뤄내고 사업 성장을 이뤄냈지만 앞으로 이런 레버들이 더 남아 있으니까 너네가 우리한테서 인수해 가면은 더 키워서 너네도 더 비싸게 팔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보통 딜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사실 얘네들이 엄청나게 오퍼레이션 최적화해서 개선시켜 놨죠. 근데 이거를 컨티뉴에이션 밀크 넘기는데 그것도 재무 구조 엄청 이제 부채 많이 땡겨 오면서 어 빡세게 잡아 놨는데 본인들이 나름대로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밸류 레버들을 손에 쥐고 있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진짜 비장의 카드들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다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 그 부채들 그런 그게 unfavorable한 재무 구조를 안고 또 성장을 이뤄냈어.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팔 건데?"에서 막힐 수가 있어요, PE한테 판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렇게까지 부채를 땡겨오면서 컨티뉴에이션 펀드에 넘길 정도면은 뭔가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배당하면서 이제 본인들의 LP들 최대한 챙겨 주고 이거를 이끌어 다시 안고 이제 세컨드
컨티뉴에이션 펀드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들이 그래도 엑싯 관점에서 어떤 SI한테, 그러니까 다른 전략적 투자자한테 피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엑싯 전략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너무 약간 뒤를 안 보는 그런 무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전문적인 의견이네요. 맞는 거 맞습니다 정말. 이제 피 사실 그 이만한 돈을 주고 살 피도 사실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중 거대 펀드가 냈는데 엄청나게. 피 입장에서는 말도 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룸이 없죠. 이제 더 이상 계산할 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워낙에 효율화를 잘 해놔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샀다고 해서 이게 밸류업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고 성장성이 막 엄청 큰 뭐 AI처럼 뭐 그런 거냐? 그것도 아니고 식품 기업인데 뭐 얼마나 크면 커봤자 얼마나 크겠냐. 이런 거에서 사실 P 입장에서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무슨 생각인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리스크가 많이 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컨티뉴에이션 펀드를 하셨고 새로운 리스크를 안고 다시 시작한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잘하실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방법은 성장을 하거나 혹은 뭐 네슬레한테 다시 팔거나 아니면 뭐 그냥 다른 식품계 좀 뭐 예를 들면 크래프트가 될 수도 있죠 뭐. 뭐 새롭게 한다거나 뭐 그런 애들한테 이제 "우리가 잘 해 놨으니까 너는 그냥 갖다 서서 이거 그냥 유지만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잘 효율화 다 했으니까 "너네 망치지 말고 유지만 하면 이거 그냥 고대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뭐 할 만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지켜봐야 되는데 뭐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은 리스크가 있지 않나 네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좀 재밌는 딜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요번에 나온 것 중에. 네. 음. 그러게요. 저도 어 이제 워낙 일단 처음에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컨티뉴에이션 펀드, 컨티뉴에이션 비클을 활용하는 피들이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 각각의 "레셔넬은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혼자서 나름 막 그냥 궁금증을 갖고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도 그런 비슷한 고민의 일환으로 이제 말포이 님이 잘 준비해 주셨고 의견을 잘 풀어 주셔 가지고 되게 재밌게 한번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주 이렇게 훈훈하게 가네요. 그럼 서로서로한테 좋습니다. 아주 역시 주거 상부상조 아주 좋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맞습니다. 컨티니션 펀드라는 게 좀 요즘 되게 많이 뜨잖아요. 말도님 말씀대로 굉장히 뜨는데 한번 2 부에서 저희가 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2 부에서 이거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 보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2 부로 재밌게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2 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2 부에서는 네. 1 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컨티뉴에이션 펀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어떻게 컨티뉴에이션 펀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일단은 컨티니에이션 펀드의 정의를 저희가 다시 말할 필요 없겠죠. 아까 일부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그쵸? 네. 대충 설명드리면 그냥 펀드가 똑같은 거 가져가는 거죠. LP 새로 모아서. 그쵸. 이제 정확히는 그러니까 GP 입장에서 이제 LP들한테 돈 받아서 특정 펀드를 결성을 해서 보통 펀드 그 투자한 다음부터 운영 기간을 5년 정도로 잡으니까 그 기간 동안 이제 잘 인수를 한 다음에 키워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그 펀드를 운용을 하는데 이제 인수하고 매각할 시점이 도래했을 때 모종의 이유로 '아 이거 우리가 더 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혹은 '들고 있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컨티뉴에이션 펀드라는 걸 새롭게 결성을 해서 이제 그 새롭게 결성된 컨티뉴에이션 펀드는 또 다른 LP들이 들어오는 거겠죠. 기존의 LP들이 여기다 추가로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찌 됐든 이 컨티뉴에이션 펀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들고 있던 펀드의 에셋을 그대로 들고 오는 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티뉴에이션 펀드로 이제 새로운 펀드 만기 기간 동안 이 에셋을 들고 있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 펀드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에셋을 인수를 한 다음에 단기간에 밸류업 시켜서 매각을 하는 게 수익성 관점에서는 가장 유리해요. 어찌 됐든 그 보통 이 GP들, PE들의 성과는 IRR이라고 하는 이제 내부 수익률로 계산을 하는데, 이게 연간이 연간 수익률로 나타내지다 보니까 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내가 나의 성과를 나타내는 IRR은 높아질 수 있다. 물론 이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게 더 높은 밸류에이션으로서 이제 매각을 진행을 할 수 있으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캡이 있다, 제한이 있다라고 봤을 때에는 펀드 기간이 짧으면은 더 유리하다. 그게 약간 기본적인 이제 산수법이잖아요. 계산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티뉴에이션 펀드를 도입을 하는 순간 한마디로 본인들이 이 자산을 운용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순간 그에 상응하는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불리한 구조인데 이 컨티뉴에이션 펀드를 활용을 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진짜 기깔나는 전략을 갖고 있어서 이거를 더 길게 가져가면은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만들어낼 자신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말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내가 이 시점에 이제 펀드가 만기가 도래를 하는데 이거를 지금 내가 원하는 값어치를 제대로 받아내고 매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턴 우리가 더 받고 다음 턴에 파는 걸 노려보자를 이제 도모하기 위해서 컨티뉴에이션 펀드를 활용을 하거나, 이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전제가 이제 맞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엄청나게 대단한 밸류업 전략이 갑자기 뿅 생겨나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 그래서 대개는 후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값에 팔기 어려우니까 컨티뉴에이션 펀드를 활용을 하는 게 아닐까. 네, 그 관점에서 이게 막 엄청 마냥 사람들이 좋게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그 원로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또 포인트들도 아주 정확하게 찝어 주셔 가지고 뭐 할 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제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컨티뉴에이션 펀드라는 게 사실 다양한 그 목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PIA 파트너스처럼 뭐 진짜 한번 자기가 자신 있게 들고 가 보겠다 하면서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안 팔려 가지고 그냥 어거지로 이제 어떻게 뭐 할 수 뭐 폐업 처리는 할 수 없으니까 아직 멀쩡한 건데 그냥 어거지로 이제 들고 가는 그런 그게 있어 가지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저도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그렇게 좋은 거면은 매수자는 언제나 나오죠 사실. 그게 뭐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 컨티뉴 그게 어쨌든 이 컨티뉴에이션 펀드가 2025 년에 가장 이제 많이 설정이 됐거든요, 이 역사상으로.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이제 PE들이 어찌 보면은 입sit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못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매크로랑도 연관되겠지만은 이 M&A가 제한된 부분에서만 활발하게 일어나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추세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많아져 가지고 뭐 계속 홀딩하면서 뭐 PI 파트너스처럼 이제 계속 밸류업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이에 대해서는 좀 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우려스러운 점은 좀 있다.
그런 거죠. 이제 폭탄 돌리기 같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계속 가져가면서 언제 뭐 터트리려면 터트리든가 아니면은 뭐 운 좋으면 남한테 돌리든가 뭐 이렇게 계속 그냥 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 피해 입장에서 '지금 당장 못 파는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이거를 해석하는 거는 또 케바케인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폭탄 돌리기 느낌으로 갈 수도 있고 정말 이 에셋 자체가 약간 빠그러질 대로 빠그라져서 지금 필 수도 없고 약간 느낌상 앞으로도 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지금 당장 이거를 손실로 그러니까 청산을 할수 하기는 싫으니까 이거를 정말 폭탄 돌리기 느낌으로 컨티뉴에이션 펀드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넘기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정말 약간 매크로적인 상황 그런 환경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IPO가 됐든 혹은 진짜 뭐 매각이 됐든 되게 좋은 에셋임에도 불구하고 뭐 IPO 시장이 지금 엄청 빠그라져 있어 가지고 혹은 이 특정 산업에 관심을 가질 만한 투자자들 뭐 SI 혹은 뭐 FI들이 뭐 여건이 지금 당장 충분치 않아서건 이 아이디어한 매각 환경이 마련이 되지 않은 경우에 이거를 굳이 엄청나게 할인해서 좋은 에셋을 그냥 헐값에 넘겨 버리는 것보다는 컨티뉴에이션 비이클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더 갖고 있다가 "제값에 팔자."라는 느낌으로 하는 케이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저희의 예시상 그 후자일지라도 지금 당장 이제 팔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이거는 정말 케바케일 거다. 정말 에셋이 정말 빠그라진 에셋이거나 혹은 좋은 에셋이거나 다 그렇게 컨티뉴에이션 비이클로 넘기는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약간 하나하나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제 케바케일 것 같고 하나하나 다 봐긴 해야 되는데 이 그냥 이런 컨티뉴에이션 펀드라는 그 트렌드 자체가 뭐 개인적으로 약간 괘씸하거든요. 괘씸한 펀드다? 뭐 일단 새로운 LP 입장 새로 컨티뉴에이션 펀드 입장 뭐 물론 LP들도 다 이제 생각을 하고 한 거겠지만은 어쨌든 입장에서는 똑같은 그 에셋을 이제 더 높은 가격에 주고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돈은 그 다른 LP들을 위해 다른 LP들에게 아무것도 안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그냥 사 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뭐 약간 좀 괘씸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뤄 놓은 건 없지만은 그 GP 입장에서는 이뤄 놓은 게 없잖아요. 사실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사실 이걸 밸류업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거 그냥 파는 건 내 거 나한테 파는 건데 그냥 팔긴 뭐 하니까 당연히 밸류 높여서 팔 거고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이제 새로운 LP들은 이 투 전자의 LP들에게 그냥 돈을 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제 뭔가 괘씸한 측면도 있고 좀 약간 그런 노력에 비해 성과가 크다. 그걸로 또 어쨌든 GP 입장에서는 성과를 잔치를 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이제 좀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모르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약간 이 블리치의 경화수월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이거를 쫙 그냥 이제 환상처럼 보는 거죠 이제. 원래 PE 펀드에 있던 거를 컨텐츠 펀드 옮기면서 그냥 원래 있던 것처럼 환상을 쫙 깔아 주고 하지만은 원래는 넘긴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PE 펀드에 있는 줄 알았지?'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는 거죠. 약간 괘씸하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지프 입장에서는 청소경제다. 나는 똑같은 걸 계속 들고 있는데 성과금을 받네 이걸로. 효과를 받네. 그러니까 왜 무적이 무적. 뭐 한 거 없지만은 '나는 팔았고 성과급 받아야지.' 하는 거죠. 사실 밸류는 높였고. 그렇죠. 근데 약간 교환점에서 이 컨티니에이션 비이클을 펀드를 결성을 하는 그 구조가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그냥 일반 블라인드 펀드 결성하는 것처럼
그냥 처음에 본 LP들부터 쫙 받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쓰든 간에 "너네는 뭐 크게 관여하지 마." 이런 느낌인 거면은 진짜 그걸 악용해서 약간 원래 갖고 있는 거 그대로 들고 와서 성과금 잔치하고 그러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거를 진짜 그 프로젝트 펀드 느낌으로 개별 건마다 어 "우리 이거를 롤러버하는 컨티뉴에이션 비이클을 만들 건데 여기에 돈 투자해 주세요."라고 LP를 설득을 하는 거면은 결국에 이거 밸류에이션 높여 가지고 받는 것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케이스라고 하는 거면은 '아 이걸 어떻게 설득했을까?' LP를. 어 어떻게 이 폭탄막기 를 "너네가 폭탄 한번 이번에 또 안 와 봐." 를 설득을 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고 어 이제 저는 아직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게 아니다 보니까 음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걸 한번 들여다볼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뭐 다 당연히 이제 뭐 좀 프로젝트 펀드로 해 가지고 뭐 말년 주겠죠. 근데 어쨌든 LP 입장에서는 뭐 그 에셋을 정확하게 알진 못하잖아요. 이게 당연히 정보의 비대칭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GP가 그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정보의 어떤 제공과 이런 거에 권한을 100% 가지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뭐 그 DD를 엄청나게 빡세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런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젝트 펀드를 한다 쳐더라도 그냥 진짜 작정하고 속여 버리면은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GP 입장에서 그냥 성과급 받고, 그다음에 이 LP한테는 이제 "아 망했네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러면서 뭐 "그런 거죠 원래." 이러면 "다음에 잘할게요." 이러면은 근데 이 앞에 거는 트랙 레코드 코드까지 가요. 트랙 레코드까지 적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두 번째 컨티뉴어스 펀드가 망해도 첫 번째 트랙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이거 하나 망하 원래 P란 게 그런 거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1대 1로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괘씸한 구조인데, 그리고 솔직히 PE 입장에서는 크게 안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처럼 유동성이 엄청 많은 시기에서는 LP들도 막 돈을 쏘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이런 때 빨리 컨티뉴이션을 하면은 훨씬 더 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우려점은 많습니다. 맞아요. 방금 마지막에 짚어 주신 포인트처럼 유동성이 많은 시장일수록 그러니까 LP가 조금 더 면밀하게 하나하나 막 따지면서 실사를 해 하지 못하는 상황일수록 컨티뉴에이션 펀드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빠그라져 있는 거를 진짜 완전 폭탄 돌리기 하는 케이스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고 LP도 바보가 아니니까. 그냥 어느 정도 성과 나오는 거 그대로 안고 가는 케이스일 텐데 그게 되게 쉬운 일이잖아요, 특히 GP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피려고 노력할 것도 없고 적당한 캐리 받아가면서 일단은 컨티뉴에이션 펀드로 넘기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이후의 일은 뭐 나중에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LP 입장에서도 유동성이 많다라고 하면은 환경 자체가 어 본인들 입장에서도 이거 하나하나 컨티뉴에이션 비클이니 아니면 그냥 뭐 세컨더리니 기존 프라이머리니 그런 것들을 막 재가면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유동성이 많으면은. 예.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종합적으로 맞물려 가지고 요즘 들어서 컨티뉴에이션 펀드가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시장이 도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어 주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저는 좀 그게 부정적인 입장이고, 괘씸한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제 그런 운용력들을 생각을 해 보면은 '컨티뉴에이션 펀드를 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어요. 어쨌든 긴 시간 8년 거의 가까이 되는 세월인데, 그 8년 동안 계속 그 에셋을 들으면서 그 펀드까지 책임지고 운영하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컨티뉴에이션 펀드하고 캐리 받고 나갈 수도 있어요 바로. 맞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모르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이게 참 그렇죠. 물론 뭐 LP들이 뭐 만약에 그 경업 금지 아니면 뭐 퇴사 금지 걸 수도 있지만은, 대표 펀드 매니저한테.
그 뭐 아닐 수도 있고 모르죠. 그 참 그 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다. 만약에 그 해당 에셋을 이제 첫 인수부터 컨티뉴에이션 베이클로 넘어가서 그 끝날 때까지 쭉 담당을 하는 피운용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회사에서 보낸 거잖아 거의. 아 이게 그런 이제 어떤 충성심 있고 이제 그 직업식 투철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뭐 대부분은 잘 안 그럴 것 같으니까 그게 또 컨티니션 펀드의 문제죠 사실. 그러면 컨티니션 펀드로 넘어가면은 모르는 이제 이 에셋을 하나도 모르는 애가 와 가지고 이제 다시 막 "내가 할게요." 뭐 이러면서 하는 건데 그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죠. 맞아요. 이게 그리고 또 약간 저는 그런데 모든 사모펀드 운용력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런 뭐 사모펀드나 이런 M&A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산업을 택하는 뭐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다양한 산업과 사업을 경험을 한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어떤 하나의 사업에서만 쭉 눌러 앉아 가지고 거기 안에서 전문성을 쭉 쌓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다양한 걸 보는 걸 더 선호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거 10년 동안 음 쉽지 않은데. 예. 쉽지 않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또 하나의 리스크가 아닐까요. 그 다 떠나가겠죠 사실. "또 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아 나는 그만." 하고 이제 가 버리면은 이제 남겨진 에셋만 불쌍하다. 그쵸. 뭐 그런 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리스크도 존재한다. 이게 큰 리스크 같아요. 저는 이게 운용력이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펀드에서는. 특히 이런 바이아웃 했을 때는 그 뭐 물론 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만은 이 회사의 운영까지 어쨌든 관여할 건데 분명히 했을 거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은 사라지고 뭐 딴 사람 오고 뭐 하여튼 그 생각보다 리스크가 많은 펀드 구조라서 네 우려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네요. 지금 이제 막 이 컨티뉴에이션 펀드들이 다 뭐 결성되고 넘겨받고 하는 시기니까 앞으로 한 4년, 5년 뒤에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지를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아주. 아 예 맞습니다. 다 한번 지켜보시죠. 산다 앞으로 한 4-5년 정도는 이제 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컨티니션 펀드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뭐 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큰 밸류에 다 이제 떠하는 것들이니까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컨티뉴에이션 펀드에 대한 저희의 시각은 어느 정도 대충 예 잘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맞나요? 뭐 뭐 뭐 저희가 그렇다면 그런 거죠. 뭐 저희가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얘기 의견이 다 또 합치가 했으면 된 것 같은데? 언제나 합치되죠. 이게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예. 뭐 또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결국에 어 약간 또 결론은 '그래도 한번 지켜보자. 또 지켜보자.'로 언제나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 예 하지만 진짜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네. 요번 거는 지켜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왈더 님이 강조하신 대로 이제 케바케니까 또 모든 게 막 똑같은 구조는 아닐 거고 예 그래서 한번 지켜보면서 어떤 건 잘 되고 어떤 건 안 되는지 좀 한번 그걸 좀 뭐랄까 레슨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PIA 네슬레 딜 같은 경우에도 좀 지켜보면서 뭐 진짜 잘하는지 안 하는지 좀 보면서 한번 또 예 팔로우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되게 재미있는 딜 그다음에 그 딜과 연관되어 있는 컨티뉴에이션 펀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와 주셨는데 네 저도 오늘 많이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된 것 같아 가지고 잘 숙지하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까지 하나요? 아 그럼요. 항상 이제 배우는 자세로 네. 좋습니다. 숙지하겠습니다. 저희도 배우는 거니까 여기서 예 항상 숙지하고
청자분들도 숙지하시고 또 숙지한 와중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다른 재밌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죠. 좋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